작고 어두운 다락방 안팎 하나는 낡은 노트북에 희미한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자 복잡한 코드 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래층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녀의 방 같은 누추한 공간. 이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 백은경과 의붓동생 백유진에게 노예처럼 취급당하며 살아온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비밀의 공간이었다. 같은 시각 아래층에서는 계모 백은경이 절박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곧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약속해요, 제게. 또 다른 자산이 있거든요. 그녀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 하나가 있는 다락방을 향했다. 거액의 도박빚에 쪼들리던 그녀는 방금 전 끔찍한 거래를 마친 참이었다. 오늘 밤 자신의 빚을 청산하는 대가로 의붓달인 하나를 사채업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채소 내렸다. 다락방 창문으로 그들을 본 하나의 온몸에 차가운 공포가 엄습했다. 계모가 가증스럽게도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방으로 올라왔다. 예쁘게 차려입으렴. 손님이 오셨단다. 하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래층으로 끌려 내려왔다. 거실에는 마치 자기 집 소파인 양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채업자 두목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 계모는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있어요. 데려가세요. 우리 거래는 이걸로 끝난 거죠.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배신감 가득한 눈으로 계모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어미가 아주 관대하시더군. 이제부터 네가 네 어미의 빚을 갚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될 거다. 사내들이 그녀를 잡기 위해 움직였다. 하나는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영리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녀는 옆에 있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냄비를 보았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옆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를 밀어 넘어뜨려 그들의 시선을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집어들어 고통과 놀라움 속에서 움츠러드는 사내들을 향해 던져버렸다. 혼돈의 순간을 틈타 그녀는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맨발의 허름한 실내복 차림, 부유한 동네의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옆집의 화려한 그랜드 세럭스 호텔의 불빛이 보였다.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울타리를 넘어 당황하는 도어맨을 스쳐 지나 호화로운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내들이 따라올 것을 알았다. 그녀는 위층의 미로 같은 복도에서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사내들이 로비로 들이닥치는 순간 그녀는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를 미지의 운명 속으로 실어 올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최상층에서 열렸다. 박하나는 밖으로 뛰쳐나와 푹신한 카펫이 깔린 조용한 복도를 달렸다. 미로 같았다. 그녀는 다른 쪽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복도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사내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덫에 갇혔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복도의 모든 문손잡이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모두 잠겨 있었다. 사내들이 마침내 코너를 돌아 그녀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돌아가는 문손잡이가 있었다. 복도 맨 끝에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그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안으로 몸을 숨겼고 등 뒤로 조용히 문을 잠갔다. 하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확인하더니 그녀가 지나쳐 달아났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발소리가 복도 아래로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침입한 공간을 둘러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곳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스위트였다.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옆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차에 서서 헤드셋에 대고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권호 코퍼레이션의 총수 권태호였다. 그는 해외 기업과의 적대적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제안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5분 주지. 수락하지 않으면 즉시 적대적 매수로 전환한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스위트룸에 허름하고 약간 찢어진 실내복 차림에 맨발인 겁에 질린 한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방금 전의 비즈니스 통화로 이미 차가웠던 그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떻게 들어왔지? 그는 즉시 그녀를 기업 스파이 허니팟 혹은 미친 스토커라고 단정했다. 하나가 더듬거리며 해명을 하기도 전에 밖에서 요란하고 폭력적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 열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사내들의 목소리가 복대서 울렸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돌아온 것이었다. 하나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진실해서 태호의 의심을 뚫고 들어왔다. 이것은 전문 스파이의 연기가 아니었다. 사냥당하는 짐승의 공포였다. 그는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과 미친 듯이 두드려대는 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집요해졌다. 이 문 열지 않으면 호텔 보안팀을 부를 거야. 태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낯선 침입자를 문 밖의 늑대들에게 던져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일이 아닌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 개입할 것인가? 챕터는 그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위험과 가능성을 계산하며 하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난다. 독자들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을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권태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집요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 첫째, 저 여자를 밖으로 내쫓는다. 호텔, 보안팀, 경찰, 그리고 원치 않는 언론의 관심으로 이어질 비효율적이고 소란스러운 결과가 뻔했다. 둘째, 개입한다. 역시나 성가시겠지만 적어도 상황에 대한 통제권은 자신이 쥘 수 있었다. 그의 뇌리에 며칠 전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스쳐 지나갔다. 병약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노 회장은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었다. 이번 주 안으로 적당한 여자를 찾아 약혼을 발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규 자회사의 CEO 자리는 내 사촌 재혁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제국을 자신의 혈통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미혼의 남자에게 맡길 수는 없어. 그는 박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애원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필사적이고 영리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가 경멸하는 복잡한 재벌가의 거미줄에 얽히지 않은 완전한 미지의 인물. 백지 상태. 차가운 논리의 섬광 속에서 그는 해답을 보았다. 그녀가 바로 할아버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만 두드려. 내 약혼녀가 쉬고 있지 않나. 그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가자 밖의 소음이 갑자기 멎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사내들은 그곳에서 권태호라는 막강한 존재와 마주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침착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충격에 빠진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곁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이쪽은 내 약혼녀 박하나 씨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인데. 내 법무팀과 경찰이 당신들을 괴롭힘과 무단 침입으로 처리하기 전에 내 호텔 층에서 당장 사라지는 게 좋을 거요.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암묵적인 위협 앞에서 사내들은 겁을 집어먹었다. 그들은 어설픈 사과를 중얼거리며 서둘러 물러났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태호는 문을 닫았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온기 대신 철저한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겐 문제가 있고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안하겠소. 그는 할아버지의 최후 통첩에 대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당장 아내가 필요하오. 당신은 그 남자들과 당신의 가족으로부터의 보호와 숨을 곳이 필요하고. 결혼합시다. 이건 계약 결혼이 될 거요. 그는 조건을 나열했다. 1년 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거요.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그놈들과 가족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 집 생활비 필요한 모든 것을. 1년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거요. 그때가 되면 당신이 독립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소. 동의하나, 하나는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세상이 2번이나 뒤집혔다. 결혼이 강력하고 차가운 낯선 남자와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대안이 있던가. 길거리 아니면 계모에게 팔려나가는 삶. 이곳은 새장이었지만 안전한 새장이었다. 악마와의 거래였지만 그 악마는 구원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갑고 실용적인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의 동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안에서 절박한 도망자와 계산적인 CEO 사이에 맺어진 기묘한 계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호의 법무팀이 작성한 철통 같은 계약서에 2사람의 서명이 더해졌다. 박하나는 공식적으로 권 씨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지만 더 크고 화려한 새장 속으로 들어온 셈이었다. 태호의 팀이 즉시 움직였다.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코치, 개인 비서. 하나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소박한 옷들은 명품 디자이너의 의상들로 채워졌고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처럼 걷고 말하고 먹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한 인내심으로 받아들였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관찰했다. 며칠 후 태호는 자신의 새로운 아내를 할아버지 앞에 선보였다. 노 회장은 그녀의 평범한 출신에 놀랐지만 그녀의 조용한 위엄과 총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나는 그동안 배운 대로 완벽하게 만남을 소화해냈다. 태호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회장은 그의 라이벌 사촌 대신 태호의 편에 공식적으로 서주었다. 저택에서의 새로운 삶은 호화롭지만 외로웠다. 태호는 거의 집에 없었고 있을 때에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정중한 타인이었다. 하나는 부족할 것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새장 속의 새처럼 갇혀 지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 네트워크 이메일 보안 파일 일정과 최근 들어 계속 느려지고 이상하게 작동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의 IT팀조차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저택에서 생활하게 된 하나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받은 새 고성능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해커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다. 순수한 호기심에 그녀는 간단한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보았다. 그녀는 네트워크 메인프레임 깊숙한 곳에 정교하고 교묘하게 숨어있는 휴면 상태의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탐지되지 않은 채 서서히 데이터를 빼돌리기 위해 설계된 기업 스파이웨어였다. 그녀는 공격 목표가 단순히 집안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태호의 모든 개인적, 직업적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아는지 그가 의심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작고 우아한 코드 조각 패치를 작성했다. 그리고 테오가 전화로 소리치던 것을 엿들었던 권오 코퍼레이션의 IT 보안 팀장에게 추적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로 그것을 보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회장님 개인 네트워크에 백되어 취약점이 있음. 이 패치를 실행할 것. 천만에. 보안팀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패치를 실행했다. 완벽하게 작동했다. 악성 코드는 무력화되었고 네트워크는 다시 안전해졌다. 그는 이 기적적인 익명의 제보에 대해 충격에 빠진 테오에게 보고했다. 테오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상한 여자가 자신의 방에 뛰어들어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제는 미스터리한 해커가 나타나 잠재적인 기업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테이블. 그는 맞은편에 앉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진정한 의심과 깊은 호기심의 불꽃이 어렸다. 챕터는 자신이 대체 누구를 이 집에 들인 것인지 궁금해하는 그의 모습으로 끝난다. 권오 코퍼레이션의 권태호 총수와 신원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박하나의 결혼 소식은 할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계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 하지만 그 작은 기사 하나만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소식은 백은경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또 다른 채권자와 전화로 싸우던 중이었다. 딸 유진이 태블릿 PC로 보여준 기사에 그녀의 첫 반응은 충격과 분노였다. 감히 저 계집애가 도망쳐서 저렇게 화려하게 발돋움을 해.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곧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푼돈에 팔아넘긴 계집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하나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황금 같은 기회였다. 은경과 유진은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사랑 많고 걱정 많은 가족을 연기하기로 했다. 하나가 사소한 오해로 가출했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는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이용해 권씨 가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돈에 접근할 작정이었다. 며칠 후 은경과 유진은 예고도 없이 권씨 가문의 본가를 찾아왔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빼입고 겸손과 걱정을 연기하며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딸이자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호출을 받고 내려온 하나는 그들을 보고 충격과 혐오감에 휩싸였다. 은경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다. 하나야, 내 딸아 얼마나 걷겠는지 몰라. 왜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거니? 그녀는 상심한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유진 역시 거들었다.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언니가 안전해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마침 집에 있던 타연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차갑고 분석적인 눈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그는 계모의 가짜 눈물과 의붓동생의 연습된 다정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연기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계모의 포옹 속에서 그녀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억지로 억누른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연기와 그녀의 반응 사이의 불일치는 너무나도 극명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던 은경이 태호를 향해 돌아섰다. 권서방. 그녀는 능숙하게 그 호칭을 사용했다. 우리 철없는 하나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네.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 최근에 작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예민한 하나가 그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서 집을 나갔던 모양이야.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혹시 이 작은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녀는 벌써부터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태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수락도 거절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가족 문제는 더 적절한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죠. 지금은 제 아내가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는 집사를 향해 말했다. 손님들 배웅해드리게. 그는 얼음처럼 정중하게 그들을 내쫓았다. 은경과 유진은 일단은 빈손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그날 밤 태호는 홀로 서재에 있었다. 그는 낮의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오해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계모의 이야기는 낯선 남자의 호텔 방으로 뛰어들 만큼 절박했던 소녀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다. 만나자마자 돈을 요구하는 그녀의 태도는 천박하고 의심스러웠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의 눈에 서렸던 차갑고 조용한 분노를 기억했다. 아내의 과거에 대한 그의 흥미와 의심이 깊어졌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아내의 가족에 대해 조사해봐. 특히 백은경이라는 여자.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알고 싶군. 계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백은경과 유진은 권 씨 저택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었으며 권 씨 가문의 이름을 팔아 쇼핑을 즐겼다. 백은경은 끊임없이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암시하며 태호의 부모님이나 사용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 돈을 뜯어내려 애썼다. 유진의 전략은 더 교묘했고 오직 태호만을 겨냥했다. 그녀는 그와 단둘이 있을 순간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다정한 처제인 척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들고 그의 서재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이용해 독이 든 씨앗을 심었다. 오빠 하나 언니한테 정말 잘해주시네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언니는 학창시절부터 늘 그렇게 조용하고 비밀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죠. 원하는 게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사람을 잘 조종할 때도 있었고요. 그녀는 하나의 조용한 성격을 교활함으로 포장했다. 그녀는 오해를 만들려고도 시도했다. 그녀는 태호가 충성심과 정직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가 우연히 마주친 대학 선배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척 의문의 남자와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다. 전 언니가 정말 걱정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죠?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차갑고 조용한 인내심으로 견뎌냈다. 그녀는 가능한 한 그들을 피했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할 때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태호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계모 가족에게는 나약함으로 태호의 다른 친척들에게는 근본 없는 티를 내는 것으로 오해받았다. 하지만 권태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계모의 탐욕 자신에게 달라붙는 유진의 역겨운 아양,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를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그는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 없는 하나의 모습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고 있었다. 계모에 대한 비서의 1차 보고서가 올라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랜 도박 중독의 역사, 무분별한 씀씀이,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진 산더미 같은 빚. 그녀가 말했던 작은 재정적 어려움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완전한 파산 직전이었다. 태호는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계모 가족이 또다시 저녁 식사에 멋대로 합석한 날, 백은경은 다시 돈 문제를 꺼냈다. 이번에는 태호가 반응했다. 그는 무상 원조 대신 일자리를 제안했다. 가족 사업에 그토록 관심이 많으시니 그가 말했다. 저희 자선재단 중 하나의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죠. 물론 많지는 않지만 급여도 드릴 겁니다. 그 제안은 그녀에게 자존심과 탐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했다. 공짜 돈 대신 책임이 따르는 실제 일자리 제안에 은경과 유진은 당황했다. 상류층의 고뇌를 연기하던 그들의 가면이 순간적으로 깨지며
순수한 탐욕이 드러났다. 그들은 제안을 수락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다. 작은 돈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집을 뛰쳐나간 예민한 소녀. 그들이 팔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분 단위로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챕터는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본 하나를 바라보는 태어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이라는 것을. 권오 코퍼레이션 본사 사이버 보안 통제센터의 스크린들이 일제히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룹의 가장 민감한 R&D 데이터를 노린 정교하고 거대한 사이버 공격이 진행 중이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렸고 팀원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다. 방화벽이 뚫린 것이다. 권태호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통제센터에 서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암울한 보고들이 꽂혔다. 제로데이 공격, 이전에 본 적 없는 신종 공격이었다. 공격자들은 국가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거대 라이벌 기업에 소속된 프로들이 분명했다. 수백만 달러 가치의 연구 데이터가 통째로 넘어갈 위기였다. 그날 밤 지치고 분노한 채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서재에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뚫린 경로를 찾아 어떻게든 찾아내. 지금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폴리모픽 웜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방어 체계는 소용없단 말이다. 복도를 지나가던 하나가 그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엿들었다. 폴리모픽 웜. 그 단어가 그녀의 흥미를 자극했다. 억압받던 삶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코드의 세계였다. 그녀는 독학으로 천재적인 수준에 오른 화이트햇 해커였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전문가적인 도전의식과 함께 의외로 서류상의 남편인 그를 돕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숨겨두었던 특수 암호화된 고성능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저택의 초고속 네트워크에 조용히 편승하여 유령처럼 회사의 방화벽을 통과했다. 보이지 않는 코드의 전쟁터로 그녀는 잠입했다. 그녀는 웜과 직접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의 코드를, 그것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마치 포식자를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 코드의 우아함과 오만함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시그니처 복제 알고리즘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결함 디지털 지문을 발견했다. 악명 높은 언더그라운드 해킹 집단의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그 결함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무너뜨릴 열쇠를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 안에는 해결책이 아닌 지도와 같은 몇 줄의 암호 같은 코드를 적었다. 그것은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가리켰고 웜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데 필요한 정확한 역주파수를 제공했다. 그녀는 다중으로 암호화된 익명의 주소로 권오 코퍼레이션 보안팀의 비상 연락망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 한 글자. 였다. 통제센터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었다. 한 분석가가 이상한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는 스팸으로 간주하고 지우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파일을 열어 코드를 보았다. 보안팀장이 그것을 보고는 눈이 커졌다. 이건 킬 스위치잖아. 하지만 어떻게... 절박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코드를 실행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스크린의 붉은 경고등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폴리모픽 웜의 복제가 멈췄다. 외부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다. 침투가 저지되었다. 통제센터 전체가 안도의 환호성으로 터져나갔다. 태호는 멍하니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누가 보낸 이메일이지 그가 물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습니다, 회장님. 발신지는 완벽하게 추적 불가능합니다. 유령입니다. 진짜 마스터급 실력자입니다. 챕터는 자신의 집을 향해 창밖을 내다보는 테오의 모습으로 끝난다. 또 다른 미스터리. 박하나를 자신의 삶에 들인 이후로 그의 인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불가능한 사건. 아내의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제 그의 회사를 그림자 속에서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긴급한 조사와 얽히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권오 코퍼레이션은 피해 복구 모드에 들어가 있었지만 대재앙은 피한 후였다. 권태호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그의 팀이 고스트라는 별명을 붙인 익명의 해커의 정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태호는 그의 비서인 강 비서에게 두 가지의 최우선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첫째, 고스트를 찾아내게.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둘째, 백은경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그녀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군. 그 두 개의 조사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 하나를 향한 태호의 태도는 더욱 눈에 띄게 변했다. 냉담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리하고 복잡한 호기심이 들어찼다. 그는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 그녀가 회피하는 그녀의 학력, 그리고 그녀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머물기 위한 핑계를 만들었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날 밤에 소심하고 남루했던 소녀와 지금 그의 집에 살고 있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여자, 그리고 그의 회사를 구한 천재 유령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려 애썼다. 한편 백은경과 유진은 태호의 차가운 거절에 좌절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들은 더 자주 저택을 방문했고 태호의 친척들 앞에서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상한 은둔자라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을 점점 더 절박하고 서투르게 만들고 있었다. 윤 비서의 유능한 기술팀은 익명의 이메일을 추적하고 있었다. 고스트는 여러 겹의 프록시와 암호화를 사용했지만 아주 작은 디지털 발자국 하나를 남겼다. 최초 신호가 권씨 가문의 사설,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에 등록된 극도로 안전한 사설 서브넷에서 감지된 것이었다. 이것은 용의자의 위치를 저택을 포함한 몇몇 권씨 소유의 건물로 좁혀주었다. 동시에 백은경에 대한 재정조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에게 빚을 준 사채업자를 찾아낸 것이다. 태호의 법무팀의 압박에 사채업자는 모든 거래를 자백했다. 빚 압박 그리고 특정된 그날 밤에 박하나를 자신들에게 팔아넘기기로 한 계약까지. 그는 심지어 응영과 거래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넘겼다. 강 비서는 암울한 표정으로 태호의 집무실에 섰다. 그는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동시에 보고했다. 회장님, 고스트의 신호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시작점은 회장님 자택 내부 어딘가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정보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백은경은 의붓딸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님을 만났던 그날 밤 그녀를 쫓던 사채업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두 개의 보고서가 태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진실이 물리적인 폭발처럼 그를 강타했다. 고스트 해커는 그의 집에 있다. 박하나는 가출 소녀가 아니었다. 죽음보다 더한 운명에서 탈출하던 도망자였다. 그녀의 필사적인 침입, 그녀의 공포,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명석한 익명의 구원자와 그가 결혼한 겁에 질린 사냥감은 같은 사람이었다. 챕터는 두 개의 파일을 내려다보는 태호의 모습으로 끝난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하나를 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경외감의 폭풍이 그를 덮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밤 권태호는 자신의 저택에서 가족 저녁 식사를 주선했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기대를 품고 도착한 백은경과 유진 모녀,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하나가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백은경과 사채업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녀가 하나를 팔아넘기는 대화가 적나라하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백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 역시 충격에 빠졌다. 당신은 그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물건처럼 팔아넘겼소. 그는 그녀의 도박빚과 추악한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궁지에 몰린 백은경은 부인하다가 이내 모든 것이 하나 탓이라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모두의 앞에 드러났다. 그때 태호는 모두의 시선을 다시 하나에게로 돌렸다. 이 여자가 내 아내를 팔아넘기려 하는 동안 내 아내는 내 회사를 구하고 있었소. 그는 사이버 공격과 익명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권오 코퍼레이션을 파멸해서 구한 그 고스트가 바로 당신이었지, 박하나. 모든 눈이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계약 아내가 사실은 천재 해커였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검찰이 도착하여 백은경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공범이자 망신을 당한 유진은 충격 속에서 쫓겨났다. 악당들은 무대에서 퇴장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이제 오직 태호와 하나만이 남았다. 모든 외부의 드라마가 끝나고 그들 관계의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남았다. 그는 죄책감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나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백은경이 체포되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태호는 깊은 후회가 담긴 얼굴로 박하나 앞에 섰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나열했다. 자신의 눈이 멀었던 것,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잔인함.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었지. 어떤 말로도 내가 한 짓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깊이 사과하오. 하나는 그의 고백을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저 막강한 총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 사과를,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 인정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녀는 즉시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고 지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재로 걸어가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 서류는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가두었던 새 장이었소. 우리 관계가 아닌 거래의 상징이었지. 그는 계약서를 조각조각 찢어 바닥으로 흩뿌렸다. 나는 당신을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싶소. 당신은 떠나도 좋소, 하나씨.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제공하는 이 행위는 그의 참여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절박한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소. 당신과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진짜 남편. 당신을 지키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제발 그런 남자가 될 기회를 주시오. 하나는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을,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리고 애원하는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공유했던 침묵 의도치 않았던 짧은 친절의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맹렬한 보호자로 변했던 그의 모습. 그녀는 깨달았다. 저 차가운 겉모습 아래에는 변화할 수 있는 남자 자신이, 어쩌면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과거를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우리 노력해봐요. 1년 후 권오 코퍼레이션에는 이제는 유명인이 된 화이트햇 해커 박하나가 공동대표로 있는 최첨단 사이버 보안 부서가 신설되었다. 그녀는 윤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술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계모는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저택이다. 그곳은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어는 집으로 돌아와 지하실이나 별채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밝고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그녀를 감쌌다. 저녁 준비됐나, 나의 천재 해커,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오늘 저녁은 총수님이 요리사라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등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존중과 신뢰, 그리고 힘들게 얻어낸 사랑 위에 세워진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